최근 냉동김밥이 열풍을 일으키며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널리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맛있는 김밥이 널리 전해진 게 아쉽지만 이제라도 이게 어디냐 싶기도 합니다. 김밥은 이미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랑받는 소풍 도시락이자 간식이자 주식으로 서양인 샌드위치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먹히던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김밥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명절이나 제사 음식에서나 보이던 약과는 요즘엔 아예 간식 대용으로 찾는 사람도 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는 중입니다. 역으로 우유는 지금은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겐 친숙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음료입니다. 김밥, 약과, 우유, 이 친구들 한반도에 언제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김밥은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가 전해지기 전부터 바로 사서 먹는 진정한 패스트푸드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1424년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나 1611년 편찬된 도문대작 등의 문헌에 따르면 이미 조선시대 초부터 김을 토산품으로 하는 지방이 있었고 중기에는 김을 생산하는 지역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은 조선시대 초부터 이미 있었다는 말이죠. 다만 김은 일제강점기까지도 흔하게 구할 수 없었던 귀한 식재료여서 조선시대부터 김밥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 자체는 등장해도 김밥의 존재가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지 않고 말이죠. 김밥은 크게 한국 기원설과 일본 기원설이 있습니다. 해초를 즐겨 먹는 일본인들이 김초밥도 만들어 먹었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과정에서 김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으니 언뜻 생각하면 일본에서 건너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1930년 출간된 동아일보 지면에는 두꺼운 일본김 한 장 또는 얇은 조선김 2장에 밥에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하여 넓게 펴고 계란을 포함한 몇 가지 식재료를 넣고 둥글게 말아서 김밥을 만드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요즘에야 밥에 별도의 간 없이 김밥을 만드는 방법도 흔하지만 애초에 밥에다 스시처럼 간을 하는 방법 자체는 일본식이라 볼 수 있죠. 일제강점기 사회에서 도시락 문화가 보급되며 흔해진 김을 이용한 김밥이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에 등장한 요리책에도 일본식 김말이인 막기를 그대로 번역하고 김밥 만들기에 일본식 식재료를 쓰는 것 역시도 일본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사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일전은 못 참죠. 우리의 김밥이 일본에서 왔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원설도 살펴보죠. 한반도 사람들에겐 오래전부터 존재한 쌈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초에도 아니 삼국시대에도 김을 먹었다는 기록을 고려해보면 김에다 밥을 싸서 먹는 문화는 자연스레 존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1819년에 열량세시기, 1849년에 동국세시기에는 정월대보름에 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먹는 별식인 복삼이 등장합니다. 김에 배춧잎과 밥 등을 싸먹는 복삼을 많이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오곡밥을 김에 싸서 올리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서 김을 먹는 풍습은 18세기 초중반이나 되어서야 등장합니다. 즉 우리나라 초기 형태의 김밥이 조선시대를 거치며 일본으로 전해졌다가 일제강점기에 역으로 다시 한반도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충무김밥 역시도 한국 고유의 음식이란 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일본식으로 간을 하거나 일본식 재료를 쓰는 어떠한 과정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구독해주세요. 우유를 마신 기록이 없는 문화권은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소와 우유는 인류의 역사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고조선부터 우유가 쓰였을 것이라 추정은 하지만 실제 기록이 등장하는 건 삼국시대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오래되긴 했죠. 다만 농사에서 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송아지를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우유를 인간이 너무 많이 뺏어갈 순 없었기에 고려시대엔 왕실과 귀족 등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우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유 생산량이 많지 않아 왕이나 일부 사람만 먹을 수 있었지만 송아지가 먹을 우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유교 사상 때문에도 우유를 함부로 잔뜩 생산할 수가 없었죠. 낙농업의 낙은 소젖을 의미하는 한자로 고려나 조선의 문헌에 우유를 섞은 요리인 낙죽이 등장합니다. 왕이라도 지금처럼 매일같이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단순한 음료나 요리 재료가 아니라 약재처럼 다뤄졌죠. 세종은 자신의 형인 양녕대군의 건강을 고려해 우유를 올리게 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물과 쌀가루를 끓인 뒤 우유와 소금물로 간을 맞춘 낙죽이나 물에 불린 쌀을 갈아 만든 재료에 우유를 섞어 끓이는 타락죽 등은 조선 왕의 보양식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왕이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우유를 먹이게 하라는 문헌도 있습니다. 소가 농사에 쓰여야 했으니 젖을 짤 수 있는 암소만 전문적으로 육성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 재래종 소는 우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02년 구한말 한 프랑스인이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젖소 품종인 홀스타인 소를 들여오며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전까진 여전히 우유를 가공한 식재료인 치즈나 버터는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진 않았죠.
우리가 흔히 약과라고 부르는 과자는 유밀과의 한 종류로 전통 과자류를 뜻하는 한과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설탕이 없던 시절엔 단맛을 낼 만한 음식이 흔치 않았기에 꿀을 잔뜩 넣어 만든 달짝지근하고 튀긴 음식에서 오는 유밀과의 맛이 아주 일품이었을 겁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엔 꿀이 귀에 약으로도 취급되어서 약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296년 원나라에서 있었던 세자의 결혼식에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의 유밀과 맛을 보고는 입속에서 살살 녹는 것 같다고 했고 고려병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밀과는 조선보다는 고려시대 때 크게 유행했는데 각종 제사를 다 챙기던 당시에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도 금하다 보니 생선, 고기 대신 유밀과만 잔뜩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밀과를 물고기 모양으로, 과일 모양으로,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다른 음식을 대신한 것이죠. 지금 와서 한상 가득 차린 제사상에 유밀과만 빼곡히 올라간 모습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자 기름, 꿀, 밀가루는 품귀 현상을 빚었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민왕을 비롯한 여러 고려의 왕들은 유밀과 대신 과일을 사용하도록 장려했고 수차례에 걸쳐 유밀과 금지령을 내렸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렇게나 유밀과가 유행했으니 조선에서도 그 인기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고려 때와는 달리 고기도 제사상에 올라갔으므로 유밀과는 높게 쌓기 편하도록 물고기 모양 같은 특이한 모양의 유밀과는 사라졌고 현재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판에 찍은 국화 문양으로 재탄생했죠. 지금은 우리의 입을 넘어 외국인들에게도 점차 알려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사가는 과자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코스트코에도 약과가 입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만한 식품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이 외에도 쌀밥이나 조선 전통주의 역사, 고구마와 감자가 한반도에 정착한 역사 등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혜의 원조는 식혜로 곡식과 어육을 소금 양념으로 삭혀서 만든 중국에서 전래된 젓갈 음식이었죠.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 고기를 빼버리고 쌀만 넣으면서 점차 현재의 식혜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안동에선 고춧가루를 넣어 맵게 만들거나 강원도에선 청주를 넣어 술맛을 내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한반도 음식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